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벚꽃이 눈처럼 휘날린다 이런 표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밤에는 벚꽃이 진짜 눈과 함께 휘날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월 중순에 눈이 내린다. 참 이상기후의 하나죠. 우리 정치권도 이런 이상기후 못지않게 격동에 격동을 거듭하고 있고요. 이제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핫이슈 핫피플 시간에 차기 대권 도전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4월 13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 시사본부.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 이번에 대선 도전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생각을 언제쯤 처음 하시게 됐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전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 그리고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오래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정에 없던 선거가 생겨났죠. 그러면서 그 시기가 굉장히 빨리 왔구나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치 교체, 세대 교체의 꿈을 가지고 대통령에 한번 도전해 봐야지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다? 정치의 꿈을 갖고 계셨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요. 저는 정치가 한지 장관 이후로 정치한 지가 한 2년 정도 정치를 했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대신에 나라를 좀 잘 되게 해야 되고 공공선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생각은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사실 뭐 제가 공직으로 검사하면서도 그랬고 법무장관 하면서도 그랬고 정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요. 그 길에서 역시 연장선상으로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해내기 위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는 했습니다. 어느 순간? 예. 비대위원장으로 정치권에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예. 그때는 너무 먼 얘기였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몇 년, 3, 4년 뒤에 있는 이야기였으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계엄 있고 직후부터 이건 조기 대선으로 가겠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벚꽃에 눈 날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중심 잡고 어떻게 하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내가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또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자기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교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리고 지금 이 선거는 결국 계엄의 여파로 일어나는 겁니다. 계엄 과정에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 나라인지 그리고 이 나라가 지향하는 철학과 지켜야 될 가치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 측에서는 제가 그 과정에서 책임 있게 생각했다고 부족하지만 생각해요. 그리고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에 저는 보수 정신의 핵심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그 책임감은 결국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제가 계엄을 여당의 대표로서 앞장서서 막은 장면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께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계엄에 즉각 반대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고 그다음에 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네. 입장을 가장 먼저 밝히고 뭐 이런 대목들이 지금 왜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된 원인 제공자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쩌면 유일하게 그런 여론에 나는 이 사태의 책임이라기보다 오히려 이걸 막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서도 된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전 대표밖에 없는 거는 맞는 거죠. 제가 당시에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공격하듯이 계엄을 옹호한 분들도 물론 좀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계엄을 막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표상하고 있고요. 아니죠. 예. 그 계엄 막는 해제 의결 예. 투표하러 가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사에 다 모여라 하고 막 그런 우여곡절 우리 국민이 다 보지 않았어요. 제 말씀은 제가 그냥 평당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로서. 아니고 당 대표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 당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냈던 메시지가 제가 처음에 짧게 고민했지만 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 뒤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붙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제 한동훈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표상하는 정신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 그 의사 결정 주체로서의 입장을 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계엄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평가는 그 이후의 상황들에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았고 제가 쫓겨나는 상황까지도 생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 대표로서 계엄을 저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요 대목이 이제 과연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겠느냐와 예. 이제 직접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렇죠. 그 대목 이제 좀 질문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오랜 또 윤 대통령과의 그 인연도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왜 계엄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이었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더 괴롭고요. 다만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이 계엄이 저지됐고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면도 있다고 물론 생각해요. 그건 맞습니다만 이제 그 전후 사정이 쭉 드러나면서 최근에 또 이 사저로 돌아가는 그때 보여준 행동까지를 보면 윤 대통령의 이 머릿속 구조상에는 우리 사회 일각에 분명히 민주당마저도 종북 반국가 세력이다. 척결해야 한다. 무슨 수를 쓰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 극히 일각에. 그런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어찌 보면 좀 망상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 판단을 제가 하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이번에 6월 3일에 선거에 나서겠다고 나섰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출마 선언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쟁처럼 선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쟁처럼 싸워서 이긴 다음엔 결국은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윤 대통령께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문제점도 굉장히 준엄하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법조인 오래 해봤지만 관계없는 상대를 그렇게 지적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지적인데 그만큼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전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로 풀었어야 하는 물론이죠. 것이고요. 그게 헌법재판소 8결문에도 나오죠. 그 점을 그걸 제대로 끝까지 정치로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문제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에서 이긴다면 결국은 제가 뭐 여러 가지 헌법 개헌이라든가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민주당과 정치를 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예. 그런 그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 결국은 이번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르겠지만 선거 이후에 큰 숙제고 저는 그걸 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계엄 상황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야당은 정치의 파트너고 이재명 대표는 뭐 범법자가 아니라
그 협상해야 할 파트너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범법자일 수도 있지만요. 범법자하고도 협상해야 하는 게 정치죠.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다. 라는 말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나쁜 사람도 가끔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가지고 얼마나 나쁘다 하는 것, 나쁜 점만 말하는 거는 예. 책임 있는 정치적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막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왜 위험하죠?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정치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말을 계속 바꿔왔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생존이라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그 손을 대거나 이런 걸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에 대해서 이분이 2심 유죄 그리고 아직 3심이 남아있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그게 되더라도 그걸 위헌으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권력을 잡는 거에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걸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배신자 프레임 공격받지만 저는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요. 그런데 자기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공적으로 부여받고 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이걸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요. 사법 리스크를 겪는 과정에서도 그래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갖고 있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대중에 대한 영향력도 그쪽으로 많이 활용해왔습니다. 저는 이분이 위험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단지 다수당의 대표일 뿐 아니라 행정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사법권에도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세가 있으셔서 다 채우질 못하십니다. 결국은 이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장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는 다수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만약의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역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제가 위험하다고 하던 부분 그 부분을 바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거의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이 안 되느냐 질문을 괜히 했네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되셔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금 뭐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중에 이제 빅4를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빅2로 이제 간다는 제도인데 빅4는 누가 될까요? 뭐 제가 그 선거 직접 나온 입장에서 다른 분들에게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 저는 제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뭐 그 외에는 제가 따로 예상하지는 않겠습니다. 빅2는 누구랑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또 한 명이 누굴지는? 그건 어차피 결국은 이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그리고 지지자들께서 평가하실 내용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봐요. 어차피 비롯된 이후가 계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로 노정된 여러 가지 87 체제의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시 한번 발전의 길로 되돌릴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런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선명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후보들 중에서는요. 그 부분을 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조금 아까 이제 언급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계엄을 막고 뭐 탄핵까지 가결시키고 이 과정은 우리 한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이 그걸 했다라고 주장하셨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한 대표와 다른 생각으로 움직였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원의 분포로 봐서는 한 대표가 후보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63%의 지지를 당내 지지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건 대표 될 때 얘기고.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들께서는 의원들께서 그런 지지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도 뭐 상황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때도 대통령께서 저를 지지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당내 주류라고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중요한 건 저는 우리 보수의 힘과 보수의 희망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나라를 위한 판단을 하신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사실상은 저 계엄하고 탄핵 이후 국면까지 거치면서는 이제는 당이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보수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마디마다 모두 다 결정되는 구도라면 그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지만요. 공통점도 있어요. 아무리 다양한 생각이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전제로 이제는 갈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계엄을 찬성할 수 있느냐. 또 뭐 계엄은 그 계엄은 잘못됐지만 그러나 탄핵은 안 된다. 이건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어찌 보면 좀 비이성적인 주장까지도 허용될 수 있나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점 부분 말고 더 건설적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저는 정치가 아까 제가 들어오시기 전에 뭐 오래전에 책 쓴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역시 절충 아니겠습니까? 절충의 정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는 공통점을 찾으려 합니다. 당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간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으로 내가 후보가 될 것이다. 결국 현명한 판단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해주시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사조로 복귀하면서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고 돌아왔다. 글쎄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겠죠? 특정 후보를 밀까요? 특정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요. 그거는 뭐 정치 활동 자체는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기는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당대표 선거를 치러보고 여러 가지 큰 선거를 직접 최근에 어쩌면 짧은 정치 경력이지만 대형 선거를 가장 많이 지휘해본 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최근에요. 그러네요. 딱 이 구도의 이 사람으로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기는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의원들보다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생각들이라든가 주장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그 점으로 모이지 않을까 윤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나름은 뭐 어떤 정책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겠으나 국민적 선택은 꼭 윤 대통령에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뭐 제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들어주시죠. 12시 28분 막 지났네요.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휴일인 오늘까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 영동과 전라도 해안, 경북과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곳곳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무척 변덕스럽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다가도 금세 다시 흐려져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5cm, 충북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 머물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대전 12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6도나 낮아 종일 쌀쌀하겠고요.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궂은 날씨에 도로 교통량도 평소 주말보다 많지 않은데요. 오전 동안에는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지금도 이 사고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감곡부터 13km 구간에서 정체 매우 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서울 방면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이후로는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와 더 가서는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정체 늘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 사고는 4,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성남 부근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집회로 인해 숭례문 방면 전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여전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광명 오리로가 양지 사거리에서 호연 사거리 1km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네, 대선 도전 선언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만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마은혁 재판관뿐 아니라 대통령 몫의 2명을 지명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길게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법조에서 최근에 좀 우려할 만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전에도 헌법재판소에 지명하는 과정들은 그 법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진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의 나눠먹기가 돼 있죠. 그리고 또 일부러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그렇죠. 구성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임명을 할 때 그래도 굉장히 이 중간 수렴적인 사람들을 양 진영에서 임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좀 무너진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독특한 판결로 용기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번에 임명의 문제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그 임명 시기, 임명해야 되는 말아야 된다. 이 싸움 자체 삿바 싸움이 너무 길어졌어요.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번 계엄 이후에 그래왔죠. 그 과정에서 이 공백 자체가 길어지는 문제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메꾸는 차원에서라면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용의 면에서는 서로 양진영에서 다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메꾸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게 왜냐하면 근데 공백을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만 그 공백이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6월 3일이면 대선이 치러지니까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취임하면 그 대통령이 지명하는 건 뭐 금방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명도 역시 같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절충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출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굳이 그때까지 미뤄뒀어야 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처음 권한대행 할 때 3명을 다 임명 안 해가지고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때 3명을 다 임명 안 할 때는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마은혁 재판관뿐 아니라 나머지 2명을 또 한꺼번에 다 임명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와도 전혀 무관한 것이죠. 이러면서 정치권 일각이나 언론계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어떤 의도를 가진 정치적 행위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건? 일단 탄핵은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탄핵됐으니까 뭐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불법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고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와 지명 지명. 문제는 대단히 정치적인 절차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사법 절차처럼 꼭 뭐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사법 싸움이 예정되어 있고 예. 과거에는 이런 걸 잘 안 해오고 점점 저는 이게 격화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거 자체를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만역 재판관의 임명도 지난번에 안 했다가 이번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의 변화라든가 그 판단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 변화에 따른 판단 변화로 독자적 정치 행동을 한 것이죠. 명백히. 제 말씀도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는 드리죠. 정치적 결정입니다. 물론이요. 당연히 이건 정치적 결정이죠. 이건 사법적 결정은 아닌 것이기 이제 때문에 그것이 찬반은 있을 수 있죠. 이번 대선과 연결시켜서 뭐 이거는 이제 추측에 해당합니다만은 윤 전 대통령과의 교감하에 헌법재판관 지명까지를 하고 이것이 정치 논란이 되면서 이른바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 부상하고 이런 식을 노린 거 아니냐? 추측 영역이 짧으면 제가 동의해드리겠는데 이게 너무 커서요. 이게 그거는 너무 저 상상의 영역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 상당 일각에서 계속해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주변에서 그렇게 부산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 나라 현재 행정부 수반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물론이죠. 그리고 대선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대선 공고도 또 본인이 직접 하시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 얘기를 주변에서 본인이 뭐 직접 입장을 밝히시고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각각의 비판할 지점도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이 보수가 선거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인도 아니거든요. 당장의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 경선은 그러면 이 아니고 나중에 뭐 이런 일종의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인데요. 아니, 시나리오까지 예.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 안 한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나중에 출마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거친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 하는 얘기들이겠죠. 다 그냥 하는 얘기다. 예. 윤 대통령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다. 이런 설까지 지금 돌고 있는 다 그것도 그냥 하는 얘기다. 뭐 그건 뭐 판단의 영역 같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언급할 거 없어요.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에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죠? 어제 그 발표를 하셨죠? 혹시 사전 교감 있으셨어요? 저하고는 말씀 나눈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구도상 오세훈 시장이 안 나서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정치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밖에서 보는 것과 꼭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겠지만 다만 오 시장께서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입장이 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이신 것 같아요. 주요 후보들 중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같이 가는 동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데다가 다시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것들은 제가 말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라든가 그리고 격차 해소라는 내용과 사실상 거의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후보인 것은 분명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나서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시 돌아 말씀드리면 저도 정치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인의 분석이 맞는 경우보다 어차피 정치의 답안지는 국민이 정하시는 거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제가 경험으로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추구하셨던 그 정신이 저랑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함께 좋은 정치하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개헌 약속을 하시고 나는 임기 3년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3년 해가지고 뭐 하실 수 있어요? 5년 해도 결기가 있으면 못하는 거고요. 3년이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87 체제가 위대한 체제였다고 생각해요. 민주화되고 선진국 됐잖아요. 그런데 87 체제에 계엄이 원래 있었습니다. 탄핵도 원래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계엄하고 탄핵 30번 하고 이런 절제가 무너진 건 최근의 일이고요. 일종의 핵폭탄 버튼은 서로 안 누르는 거였는데 이게 막 누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정말 고통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 구조적으로 그냥 5년 채운다고 하면 개헌은 안 될 겁니다. 다시 맞춰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까지 개헌 얘기했지만 잘 안 됐던 이유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들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시대를 문을 닫는 문지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총선하고 대선을 꼭 일치시켜야 되느냐. 오히려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을 같이 뽑게 지방선거하고 일치시키면 2030년에 일치시키면 총선이 중간평가 형식이 되고 4년 주임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5년 후에 퇴임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임기를 맞추고 이런 방법도 하나가 제기가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좋다. 그럼 3년만 하고 총선하고 같이 차기 대선을 치르는데 이번에 뽑히는 사람은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게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두 번째 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럼 국민들은 너 7년 하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어렵다. 그렇게 되는 순간 개헌 논의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른다 하면 정치를 해야 하거든요. 예. 개헌을 하는데 그러면 201석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50년 물론이죠. 그러면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3년이라는 약속은 큰 레버리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권을 대통령이 되면 저는 적어도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가 약속을 지킬 거라는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불출마까지 했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 3년이라는 레버리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의 개헌 논의에 들어오게 될 큰 알겠습니다. 인센티브가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3년 뒤에 리벤지 매치가 한 번 더 하겠다 그러면 동의 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는 지선의 문제는 이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방 권력 자체가 중앙 권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 결국은 국회죠. 그러면 이 4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주고 다만 상하 양원을 둬서 국회와 대통령 권력으로 일치되었을 때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게 되는 것이 좀 낫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헌법은 합의입니다. 국민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헌법에 대해서 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3년의 임기 약속은 이번에 정말 87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을 드라마틱하게 높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현 가능성 높이고 레버리지라는 표현에는 뭐 동의할 수밖에 없네요. 윤 대통령 지금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났잖아요. 그 풀려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적 판단이잖아요. 제가 그 구속 취소가 그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례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데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상식적 수상에서 같은 내란죄인데 한 명은 우두머리고 나머지는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요 임무 종사자가 다 구속돼 있는데 우두머리가 구속 안 돼 있는 건 이게 넌센스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좀 질문이 좀 다른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구속 취소는 내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름 절차적인 뭐가 있죠.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인데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구속 취소를 가지고 그렇게 직접 연결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파면까지 됐고 사인 신분이 됐으니 경찰 검찰이 계엄 직후에 그 민첩하게 막 왠가 장성들 다 잡아놓던 그 정도 속도면 벌써 대통령 이제 전 대통령이니까 뭐 여러 가지 혐의로 더 바로 수사해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법적 영역과 또 이건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서 사실 이런 사안에서 많이 겹쳐지게 되죠. 많은 대중들의 판단이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은 사법적인 그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탄핵 결정이 난 상황이잖아요. 그럼 맡겨두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에 맡겨두는 건데 왜 경찰 검찰이 아직도 안 움직이느냐 이거죠.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여기서 검찰 출신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종의 절차 문제로 취소된 경우에 그 다음에 다시 절차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니 이게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나 뭐 선거법 위반이나 등등으로 수사할 것들이 좀 쌓이고 쌓였다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역시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의 선거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의 뭐 유불리를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일 텐데요. 결국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검찰을 아예 그냥 없애고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지금 민주당 이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단히 위험한 정치 집단이고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보복의 의미라든가 사적 보복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보스를 구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죠. 그런데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그걸 막았고 실제로 검수 원복 시행령으로서 많이 보완됐는데 예. 그걸로 지금 그 사법체계 수사체계가 진짜 이상해졌어요.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정치인들은 입지 않아요. 국민들이 입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 행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초식을 쓸 수 있지만 예.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는요. 그건 너무 부작용과 국민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 위험한 점은 그걸 깊이 생각하질 않아요. 단적으로 검수완박 당시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폐기했죠. 아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된 그 위험했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그걸 그렇게 그분들을 고통 주려고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어떤 수사를 막고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앞서다 보니까 디테일을 알겠습니다. 챙기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한 세상에 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전조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돼서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탄핵 뭐 내란 뭐 이거에 대한 국민 여론 그리고 또다시 검찰 출신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일종의 약점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본선에서? 정치는 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다 어렵지 않다면 다들 왜 이렇게 혼란스럽겠어요. 다만 저는 일관성을 지켜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검찰 출신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정치인의 과거 직업을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을 위한 그런 자료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법무장관 거의 뭐 일 상당 기간 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진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기간에 했던 행동이 총선을 원톱으로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다시 뭐 대통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표가 당에서 계엄까지 겪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이거를 뭐 30년 정치한다고 겪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관성 행동인지를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걸 제 정치를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자기 당의 대통령이 계엄을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할지 뭐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다 명확한 거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잘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검찰 출신이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이 어떻게 다른지를 국민이 다 봤다. 한마디로 그 말이고 뭐. 꼭 검찰 출신을 떠나서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얼마나 유연한 판단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손해를 감수하고도 행동하는지를 보셨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되면 용산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 문제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궁금해하실 거는 알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거기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선거 일 바로 다음 날 일이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수위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바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일단 용산으로 들어가야죠. 그럼요. 일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문제는 그때 국민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지금 이 계엄으로 인해서 미리 이렇게 약속할 게 아니다. 미리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의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문제지. 그게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혼란한 상황에서 지금 미리 그걸 알겠습니다.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표 경제 슬로건이 아까 뭐 무슨 중산층?
전 성장하는 중산층, 그리고 AX 시대의 전환, 그리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는 그 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의 하루가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런 구조입니다. 저는 시대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시대 교체를 해서 어느 지점으로 가느냐. 시대를 교체한 다음에 그럼 뭐 시대만 교체하고 끝인 건 아니잖아요. 예. 결국은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치도 정치지만 성장하는 중산층을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중산층에서 지금 OECD 기준으로 본다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느끼시는 거는 점점 중산층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지고 중산층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적인 중심을 여기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 정당으로서 중산층 정당이다라고 강하게 내세웠던 전략은 그게 흔치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제가 뭐 근로소득세 감면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복지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복지가 약자 복지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산층을 상대로 한 우리 모두의 복지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직업의 수가 적어드니까 복지로 메꿔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산층을 확대하는 거는 정치적 의미도 큽니다. 지금 양극단 끝에 있는 스펙트럼의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갈등이 심하죠. 중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알겠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산층을 강화해서 거기 정치적인 힘을 들이는 것이 제 정책의 끝이고 결국은 중산층을 강화해서 그러면 개인의 생활로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평화롭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 파탄입니다. 북한은 이제 헌법까지 바꾸고 이 적대적 두 국가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한 말씀만. 큰 질문이지만 짧게 한 말씀만. 남북 관계는 대단히 어렵지만 잘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하나의 원칙,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가면 이제 북한은 일단 적국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화해야 될 적국이죠. 북한도 저렇게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전략적 이유일 거예요. 저희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결국은 지금 경제 체제가 북중러와 한미일 블록으로 완전히 나눠져 있죠.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이나 자본의 국적이 이렇게 중요해질지 몰랐지 않았습니까? 안보는 지금 경제의 영역이기도 해요. 이 문제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 남북 관계는 이 블록 경제와 그 이 성장의 문제에서의 하나 그 경제적 문제로도 생각하고 동시에 고려하고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 짧게 한 10초 인사 말씀 마지막. 정치가 참 어려운데요. 어렵기 때문에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고 생각했어요. 계엄의 날 10시 반에 다른 생각 안 들었고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막아야 한다. 이 마음만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만 실천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저는 보수로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 일부 마지막 곡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를 골라주셨는데 지금 아주 치열하게 저랑 뭐 대담을 나눴습니다만 노래는 아주 나긋나긋하네요. 왜 이걸 고르셨어요? 제가 일단 이 노래를 좋아하고요.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음악할 때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도 많이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노래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도 같이 호응해주고 좋아하실 만한 노래가 뭘지를 고민했어요. 가장 대중적인 노래. 대중적이기도 하고 심수봉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추워지는 날에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으면 어떨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